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5월, 6월 기출이론, 기출이론의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항상 나오는 거죠. 토지 관련 용어죠.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다. 그리고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다. 요거를 갖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1. 단지라고 부르죠. 필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는 1단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단지.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인 1단지와 죄송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인 획지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인 일단지를 구분하시고 1단지 공부하시면서는 꼭 하나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는 게 감정 평가할 때 일괄 평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이 같아요. 그래서 땅을 얘기할 때는 두 개 이상을 하나로 보는 것을 일단지라고 하고요. 감정 평가에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을 일체로 보는 것을 일괄 평가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 택지농지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땅, 내에서 되고 있으면 후보지 아니고 이행지가 되겠죠. 이행지. 세 번째,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이건 참 좋았었는데 장인에 나왔던 지문이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공법상 제약 안 맞는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을 삭제하시고요.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다.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표준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얘랑 비교하셔야 될 게 표본지라고 있어요. 표본지. 표본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아니라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표본지가 있는데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요 단어만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뒤에 가면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지가를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표준지 공시가를 떠올려주시면서 표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답은 4번. 5번 포락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이란 말이 나왔는데 등록된 토지입니다.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등록되어 있고 수면 밑으로 잠긴 땅. 참고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없다. 하지만 활용실익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다 그래요. 그러면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니까 등록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 빈지. 빈지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빈지는 등록돼 있지 않은 땅이 맞습니다만은 포락지는 등록되어 있는데 물에 잠긴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답은 4번. 2번으로 갑니다.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요. 자, 문제 풀다가 여기 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래. 직접 하는 법 이런 표현이 뜨고 수익하는 법 그러기도 합니다. 원래 수익하는 법이 장래 발생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하는 것을 수익하는 법,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영어로는 value라고 하죠. 이것도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렇게 미래 장래가 뜨면 개별성 아니고 영속성입니다. 기억 틀립니다. 두 번째,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때는 조방하면 안 되고 집약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 조방 안 나옵니다. 조방 절대로 안 나오고 집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부동성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 조세를 거두기가 상당히 쉬워요. 부동산은요. 그 다음에 규제 양상이 상이하죠. 그래서 규제하기가 쉽다, 아니면 조세 수입을 거둔다. 부동성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의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배제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면서 익숙한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돼. 않는다. 개별성. 그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부증성.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제됩니다. 이게 영속성입니다. 배제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렇게 이용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을 전환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맞는 게
설마 한 개겠어 하셨던 분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디귿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맞는 건 한 개. 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십니다. 3번으로 갑니다.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 있고요. 연립 있고요. 다세대 있습니다. 요까지가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가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 다중주택이 있죠. 요 두 개는 단독주택. 먼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부터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요.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다가구와 다중이는 3개층 이하입니다. 근데 법 개정이 이번에 있었어요. 연립은 660 뭐야? 제곱미터 초과. 얘는 660 제곱미터 이하. 나머지는 싹 다 660 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역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원래는 다중주택이 330 제곱미터 이하였는데 660 제곱미터 이하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는 다가구와 다중이가 똑같아 보면 둘 다 3계층 이하고 660 제곱미터 이하인데 차이점은 이제 얘는 19세대 이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세대 이하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야 됩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욕실은 따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취사를 따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립은 4계층 이하인 건 맞았는데, 요걸 맞았는데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니까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로 가버립니다.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는 맞았어요. 그리고 19세대 이하도 맞았고 다 맞아. 660제곱미터 이하도 맞는데 마지막 아깝이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은 요거 두 개 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다음에 기숙사 요 네 개만 공동주택이고 뭐 단독, 다가구, 다중,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단독주택이죠. 2번은 공동주택이 틀린 말입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좋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닙니다. 예, 좋아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도 좋은데 아까 법이 개정됐다 그랬죠? 예, 이제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 330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도 다중주택도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틀렸고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법 시험에 실제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대 공동주택 공간 일부를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해요.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다. 하지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거. 구분해서 소유할 수 없는 거.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앞으로 제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세대 일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 소유할 수는 없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답은 4번.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종류가 세 가지가 있대요. 300세대 중요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법상으로는 세 개로 구분하는데 원룸형이 대부분입니다. 요거는 준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부르죠. 도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 더 기억하실 점은 도생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더 기억하시고 그럼 준주택은 뭔데? 준주택은 주택 외라는 말을 씁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로서 하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은 가능한 것들.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 어떤 거 있냐면 기호단호 있습니다. 기호단호.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네 가지가 준주택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 뒤에 가시면 그 주택연금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첫 번째 주택은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이게 준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꼭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복합주택. 복합주택은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인데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들어봤던 것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주거용. 근데 제목이 무슨 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이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준주택 중에서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은 무조건 되고 오피스텔은 세모. 왜냐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은 주택연금의 대상이 안 되고
무슨 목적은 되고 주거 목적은 되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말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준으로 출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부동산이 있어요. 준부동산. 또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준주택, 준주택. 또 하나는 준지대라고 있습니다. 준지대. 준부동산은 이제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권, 임목 등의 기타 기계재단 기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재단하고 임목하고는 심지어 이제 부동산 중개 대상물도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준주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 외의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 외에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 단호 하시면 되죠. 자,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지대, 좀 더 특별히 경제지대라고 불러요. 이 경제지대는 파레토 지대고요. 좀 이렇게 수명이 무한하거든요.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영구적,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거라면 준지대 이놈은 이제 마샬이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토지가 아니라 인간, 뭐 또는 토지 이외 이런 말을 씁니다. 토지 이외. 얘는 영구적이 아니에요. 얘는 일시적이고 또는 뭐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절대로 이제 영구적 뭐 그럼 틀리고요. 토지 그러면 틀리고요. 파레토 그럼 틀리는 겁니다. 마샬 인간 일시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 준 3종 세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준 부동산, 준 주택, 준 지대. 지금 그중에서 준 주택을 봤는데 틀리게 나왔어요.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기호단호 중에서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건 노인복지주택은 무조건 되고요. 오피스텔은 그 중에서 무슨 목적만? 주거 목적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외우면 참 좋겠지만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죠.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이렇게 우하향하죠. 여기 10개, 20개, 30개. 좀 방향 잘 보세요. 근데 수요량이 변할 때가 있고요. 수요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량이 변할 때는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가고요.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가고 막 그래요. 수요가 변할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곡선상에서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이 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가는 게 1번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2번인데 1번을 갖다가 우리는 하향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2번을 상향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수요량의 변화는 증가 감소를 표현할 때 우, 좌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하향, 상향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향으로 가는 게 증가고요. 그죠? 예. 상향으로 가면 감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수요가 증가될 때는 우상향 가고 좌하향 가거든요. 3번이 증가고요. 4번이 감소해요. 곡선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우상향, 좌하향 하셔도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측 이동, 좌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연필 들고 계시죠? 예. 연필 심이 아래로 가게끔 이 우하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안 만들면 후회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하향 하셨어요? 예. 여기를 잡아요. 여기 잡아. 여기 1번. 요게 2번. 1번은 수요량 증가, 2번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외워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이제 즉석구해서 먹는 거예요. 수요량 증가는 하향 이동, 수요량 감소는 상향 이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게 증가예요. 요게 감소고. 그다음에 3번, 4번은 요거예요. 3번, 4번. 요게 수요 증가, 요게 수요 감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수요량 증가, 2번은 수요량 감소. 3번은 수요 증가, 4번은 수요 감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잡아볼까요? 1번 수요량 증가, 2번 수요량 감소, 3번 수요 증가, 4번 수요 감소.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1, 2는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표현할 때는 하향 이동, 상향 이동 이렇게 표현하고요. 3, 4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표현할 때는 우상향 이동, 좌향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기본적인 왁구입니다. 왁구를 짜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우상향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수요 곡선이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의 변하고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대체제, 그 대체제가 시험에 뜨면요, 요거 가로로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나왔어요. 대체제는 무조건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대가리 뿔 날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가리 뿔 날렸다, 대뿔. 그래서 대체제는 풀었으니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도 뭐냐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우상향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럼 이거는 좌하향.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됩니다.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 이거는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싸면 안 산다. 얘는 이제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가 되죠. 그럼 수요량의 감소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 1번인지 2번인지 잡아보는 거야. 수요량이 감소되면 1번은 증가고 2번은 감소라고 했으니까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향으로 가야 돼요. 상향으로. 그래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향은 증가될 때 하향이거든요. 상향으로 가야지 수요량이 감소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향과 하향을 외워놓고 공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공부방법이 아니고요. 1번이 증가고 2번이 감소니까 수요량이 상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많이 다뤄봤던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분으로 간주를 합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7번을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에서 0인 경우도 있고요. 1인 경우도 있고요. 무한대인 경우도 있어요. 0인 경우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이라 그래요. 무한대인 경우를 완전 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한테 지금 뭐를 외쳐주시냐면 불변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정말 유명한 불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알고 계시다시피 기울기가 수직이거든요. 그때는 양불변 이렇게 합니다. 양불변. 두 번째,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거든요. 그때는 가격불변이라고 합니다. 가격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냐면 수입이 불변합니다. 수입불변. 물론 총수입 불변 그러기도 하고 전체 수입 불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변 3종 세트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행동은요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very dangerous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5월, 6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시점까지도 불변 3종 세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로 입장에서 본다면 뭐 듣기 싫겠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당신은 직무를 유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이렇게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 양불변.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 탄력, 가격 불변.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 수입 불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정말 잘 보일 거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단위 탄력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뭐부터 체크하고 수입 불변이라고 뒤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불변. 양불변은 탄력성이 얼마일 때냐면 0일 때,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이 불변이고요. 지금처럼 1일 때는요. 양이 불변이 아니고 수입은 또는 전체 수입은 또는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불변 3종 세트를 모르고 심장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하고 끔찍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중요합니다. 오케이. 답은 3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자 보세요. A 가격에 A 수요량을 따지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A 가격에 B 수요를 따지는 것은 교차 탄력성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이 다르죠. 내 거 가격 변화를 분해 내 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탄력성이고 내 거 가격 변화를 분해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근데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는 게 절대값이고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게 절대값이니까. 얘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얘가 10%인데 얘가 20%면 탄력. 얘가 10%인데 얘가 5%면 비탄력. 얘가 10%인데 얘가 10%면 단위 탄력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계 탄력성은 가1, 1과 비교하고요.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요걸 따지는
크기가 중요한 탄력성이 바로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교소형. 자, 교소형. 장동건 와이프 교소형.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하거든요.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0보다 크면 대체제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보완제. 플러스다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대체제 플러스,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마이너스 보완제가 됩니다. 대가리 뿔 달린 보마. 대가리 뿔 달린 보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뿔 보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암산으로 풀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A 가격이 16% 상승했대요. 그럼 A 가격이 16% 상승했으니까 플러스 16 하는 겁니다. 그리고 A 수요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A 수요가 4% 감소했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부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우니까요. 이건 4분의 1이란 말이야. 4분의 1은 0.25예요. 0.25는 비탄력입니다. 묻진 않았지만 비탄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그만큼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은 철저하게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A 가격 16% 상승. 절대값도 없어요. 그 다음에 B 수요가 8% 감소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반드시 마이너스 5를 때려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0.5.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를 안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아까는 안 붙였잖아. 아까는 절대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절대값 없어요. 교차 탄력성 절대값 없어요. 그래 놓고 보완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먼저 물었으니까 0.259 여기도 0.25네.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59 그리고 둘의 관계는 보완제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싹 다 지워버릴 테니까 싹 다 지워도 될까요? 지우지 말까?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고 8장을 끼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장을 끼고 자 A 가격 그러면 플러스 16 A 수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그런데 뭐요? 절대값 이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오케이? 그럼 4분의 1 오케이 0.25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8장을 딱 끼고 그 절대값 없습니다. 플러스 16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수요 B 수요지 B 수요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0.5 해야 됩니다. 플러스 0.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완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 플러스 0.5냐면 그 얘가 증가돼 버리면 8% 증가돼 버리면 얘 상승 얘 증가는 플러스 0.5의 대체제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감소는 마이너스 0.5의 보완제가 됩니다. 제 느낌에는요 계산 문제로 보완제가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알겠죠? 심장에 가셔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보완제가 나오면 개론생이 보마 기억하라더니만 진짜 보마가 나왔구나.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제인데 교차 탄력성을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숫자를 썼는데 보완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리에 뿔 달린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 보마. 대가리 뿔 달린 보마 대가리 뿔 달린 보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7번으로 갑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2고 소득 탄력성은 5다.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한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익량이 2% 감소하였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뭘 물었는지 봐야 됩니다. 소득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암선으로 풀리는데 일로 한번 나와볼게요. 자,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에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고 그래요. 공식을 한번 써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신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요.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 안 씌워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시고 절대값 역시 안 씌웁니다. 그리고 좀 기억하셔야 될 건 가격이 플러스 됐을 때는 수요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비싸면 안 사는 건 수요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정상제와 대체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이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뭐 된다고요? 플러스. 그러면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대가리 뿔 달려 있으니까 나머지 수요가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여기 수요 감소된다 그랬죠? 이거 증가된다 그랬죠? 이거 증가된다 그랬죠? 요 세 개 수요가 또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체 수요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랬을 때는요.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요거 계산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비싸면 안 사니까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마이너스. 근데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대체적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연습을 좀 합시다. 소득 탄력성이 만약에 0.5야. 0.5인데 얘가 플러스 4가 나왔어. 플러스 4. 그럼 얘는 2배 하시면 돼요.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요게 구해지면요. 얘가 0.5일 때 2배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몇 배? 2배.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6이면 12. 소득은 8이면 16. 10이면 20. 3이면 6.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돼. 빠르다 그래도 안 되고 2배 하는 거야. 2배. 얘가 2배가 돼야 0.5가 되면 얘가 절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전체가 요 윗대가리. 요 윗대가리. 자,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이 전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체를 물은 건 아니고 뭘 물었다? 소득을 물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대박 납니다. 알겠죠? 진짜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범 보시죠.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에 소득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면 0. 가격 탄력 2네요. 2고요. 소득 탄력성은 0.5예요. 네, 가격이 5% 상승했대요. 가격이 플러스 5%. 그다음에 소득은 모르겠대요. 모르겠고. 근데 전체 수요량이 2% 감소했대요. 이때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52 그러면 마이너스 10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쌤 이게 왜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감소된다는 건 수요 법칙이거든요. 물론 절대값을 씌우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10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전체 수요량은 여기 전체 수요량이 마지막에 여기 계산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누구 때문이고? 가격 때문에 감소된 수요량이고 그럼 소득 때문에 증가된 수요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 플러스 8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8. 플러스 8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10하고도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플러스 8이라는 얘기거든요. 플러스 8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이걸 물었단 말이야. 그럼 2배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밑에 플러스 16이 와야 됩니다. 이게 소득입니다. 0.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6% 증가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왜 지워도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 변해서 감소되는 수요량이 여기 있을 거고요. 소득이 증가돼서 증가되는 수요량이 증가량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플러스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전체가 나와요. 전체가. 근데 지금 전체가 나왔어요. 전체가 2% 감소됐다.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냐면 5% 상승했어요. 그죠? 5% 상승. 근데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2죠. 그럼 5에서 마이너스 10을 때려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럼 소득 때문에는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돼야 되면 플러스 8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2밖에 안 줄죠. 근데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밑에 있는 소득이 얼마나 증가돼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수요량을 8% 증가시키려면요. 얘가 플러스 16% 증가돼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윗라인은 수요량 라인입니다. 수요량 라인. 밑에 요게 이제 소득이고요. 소득.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10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인 걸 보니까 가운데는 플러스 8이 와야 되겠다. 플러스 8을 물은 건 아니고 소득 탄력성이 0.5일 때 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었으니까 2배인 16% 증가.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6%까지 구해놓고 16% 감소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혹시 못하겠는 분들은 5월달, 6월달에 제가 진행했던 기출 이론을 보시거나 아니면 수투감 특강에 요거 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소득의 변화율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8번 거미집 이론 하고요. 대체제 보완제를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자 했는데 자 실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이렇게 이걸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 그래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는 Q는 얼마 또는 P는 얼마 이렇게 나왔을 때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탄력성으로 공부합시다. 탄력성으로. 혹시 저랑 방법이 다르신 분들, 다른 교수님한테 들으신 분들은 그 방법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앞에 있는 숫자분의 뭐 앞에 있는 숫자면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을 갖다가 함수에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원래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아까도 배우셨듯이 밑에 가격이 들어가고 위에 수요의 량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절대값도 씌우고요. 근데 지금처럼 함수가 나왔을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하시면 탄력성이 됩니다. 탄력성 큰 거 찾으셔서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수탄수, 공탄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산 행열차를 타는 거거든요. 푸산. 피에 내리기만 하면 돼요. 피에서 끝만 놔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광명역에서 탔든지 저기 어디야 천안 아산역에서 탔든지 대전역에서 탔든지 관계없어. 우리는 부산에서 끝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피에서 끝이 나면요. 요게 1분의 3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탄력성입니다. 요게 디맨드는 수요니까 수의 탄력성은 3이고요. 요거는 2분의 4가 됩니다. 그럼 탄력성이 2죠. 그럼 수의 탄력성이 크단 말이야. 수의 탄력성은 3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2니까. 그러면 수렴이 됩니다. 수렴. 일단 답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또 P에서 끝나면 되니까 3분의 3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이고요. 요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0.5죠. P에서 끝만 남으시면 되니까 또 수의 탄력성이 크죠. 그럼 또 수렴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쌤 수렴이 2번 나올 수가 있나? 뭐 그러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100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렴이 나왔으니까 발산이 나온다든지, 수렴이 나왔으니까 순환이 나온다든지, 그 고정관념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리고 A 가격이 뭐 했죠? 상승했죠. 근데 B 수요가 뭐 했죠? 감소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죠? 대가리 뿔 달린 보호마니까 보완제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교차 탄력성도 여기다 한번 써볼 겁니다. 교차 탄력성은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 가격이 5% 상승, B 수요가 4% 감소.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이게 마이너스 0.8이 됩니다. 절대로 그냥 0.8 하시면 안 됩니다. 교차 탄력성을 묻진 않았지만 쓴 다음에 마이너스 0.8에 보완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되셨으면 좋겠냐면 궁극적으로는 요거 한 개도 없이 P에서 내려서 탄력성을 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자, 갑니다. 자, 팔짱 한번 껴보세요. 팔짱. 팔짱 끼셨어요? 예. 요거 탄력성 얼마? 3. 1분의 3. 요거 탄력성 얼마? 2. 수의 탄력성이 크네. 예, 수렴. 이렇게. 오케이? 큰 거 먹으면 되니까. 요거 탄력성 얼마? 1. 팔짱 딱 끼고. 요거 탄력성 얼마? 2분의 1. 0.5. 요것도 수의 탄력성이 크네. 요거 수렴이고. A 가격 뭐? 상승. B 수요 뭐? 감소. 보마. 대가리 뿔 달린 보마. 마이너스가 되니까 보완제. 근데 굳이 계산하자면 플러스 5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0.8에 보완제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겠고요. 그래서 둘 다 수리명의 보완제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9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불안전한 경쟁 시장에서는 할당률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시장도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없으면 초과에만 없으면. 중강성률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초과이익 얻을 수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안 되고요. 기본적 분석을 해도 안 됩니다. 미래 정보를 알아와야지만 중강성에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서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답은 3번. 강성률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강성률적 시장은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5번.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강성효율적 시장도 정보가 완전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가 완전합니다. 참고로 강성과 완전은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초과이윤이란 것도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초과이윤도 없어요. 다만 무슨 이유는 정상 이유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구분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답은 3번. 10번으로 갑니다. 자,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정답 확인하기 전에 여기 옛날에 저가주택이 살았어요. 20개 있었어요.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20개 기억하세요? 예. 고가주택도 10개 해서 20개 있었어요.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요 지역 주택시장의 주택 총량은 40개입니다. 저가주택 20개, 고가주택 20개. 저가주택의 수요가 10개 늘었어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10개 늘면 얘들 갈 데가 없어요. 저소득층들은 주택을 새로 짓지 않거든요.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고소득층 주택 10개를 뺏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뺏었다고 안 나오고 하향여가라고 나옵니다. 하향여가. 그러면 이 주택 10개는 원래 고가 살았는데 이제 저사용으로 바꿔서 전환될 거니까 하향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저가주택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저가주택들이 무슨 여가 되어서? 하향여가 되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가에다가 동그라미 1번,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2번, 하향에다가 동그라미 3번을 쓸 거거든요. 손가락 3개를 다 꺼내세요. 꺼내세요. 후회합니다. 안 꺼내면. 자, 따라하세요. 저가, 증가, 하향. 그래서 저가, 증가, 하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X야. 자, 갑니다.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된다. X.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면 하향여가 된다. X.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상향여가 된다. X.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됩니다. 저가, 증가, 하향. 저가, 증가, 하향. 이렇게 기억하시고 간혹 시험에서는 1, 2, 3으로 안 나오고 3, 1, 2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1, 2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향여가 되려면 무슨 주택의 수요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향여가 되려면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향여가 되려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무슨 여가 되려면 3번이죠. 이거. 하향여가 되려면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돼야 됩니까? 증가돼야 됩니다. 요게 틀리게 나왔네 얘기죠. 저가, 증가, 하향. 저가, 증가, 하향. 저가주택이 감소되었을 때는 하향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답은 5번. 11번. 복합 쇼핑몰의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유명하죠.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정보 현재 가치.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하고 10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라. 절사가 뭔지 알죠? 절사? 없애라는 얘기예요. 반올림 하시면 안 됩니다. 반올림 하면 답 없어. 절사는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가 빼요. 빼고 그다음에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해요. 안 들어설 확률. 들어설 확률 곱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설 확률 곱이 30%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아래 n수로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건 1년일 때는 빼앗나는 해요. 빼앗나는 2년일 때는 빼앗나는 해요. 는 3년일 때는 빼앗나는 이렇게 합니다. 혹시 요 계산기가 적용되지 않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돈 1,000원짜리 3장만 있으면 다이소에 가서 3,000원짜리 계산기를 사든지 아니면 조금 더 주신다면 다이소에 있는 계산기는 제가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이소 계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계산기입니다. 요 계산기. 그래서 일단 두 개 숫자를 뺄 겁니다. 8억에서 3억을 빼요. 그러면 5억이 되죠. 5억. 5억 누르고 곱하기 30% 곱해야 됩니다.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해야 되니까 30%. 나누기 1.1. 는 하면 1년이야. 1년. 는 한번 더 눌러. 2년. 는 한번 더 눌러. 3년. 오케이? 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1억 다시 한번 할게요. 5억. 8억에 3억 빼야 되니까 곱하기 몇 프로? 30%. 나누기 1.2. 는 하면 1년. 는 한번 더 누르면 2년. 는 한번 더 누르면 3년. 그러면 이게 1억 1,269만 7천 22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만 단위 절사라 그랬으니까 그냥 1억 1,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억 1,200이 되어 있는 거 정답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3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1 플러스 아래 3승을 다 하나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는 이렇게. 그래서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요. 그러면 빼앗나는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요. 그럼 빼앗나는 3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요. 그럼 빼앗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5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 빼앗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계산이었습니다. 12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지대이론.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가 무관하다 그랬는데 차액지대설에서는 비옥도와 유관합니다. 유관이 아니라 그냥 핵심입니다. 핵심. 무관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준지대 아까 한번 했었죠. 준지대는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 그랬죠. 마샬지대 그러기도 합니다. 헤이그 마찰비용 이론에서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랬죠. 마찰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 또는 수송비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학계는 통틀어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3분 정도 계세요. 한 분은 튀넷, 또 한 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헤이그, 또 한 분은 베버라는 분 계십니다. 참고로 튀넷은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론에서, 그 다음에 베버는 최소비용 이론, 최소비용 이론에서 수송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3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최소한의 지급액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제지대는 추가 수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 문제 풀다가 요 최소란 말이 떴을 때 기억하셔야 될 단어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용 수입이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에요. 경제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최대가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최소가 나와야 되는 수입 하나랑 수익률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 수입 그러면 전용 수입이고요. 최소한 보장받아야 되는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요구 수익률이 최단의 수익률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전용 수입이 최소 수입이지 경제지대가 최소 수입이다 그래도 X가 되는 겁니다. 전용 수입과 요구 수익률은 둘 다 최소다.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익지대설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벌어들인 돈을 매상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곡물가격이라고 하기도 해요. 곡물가격. 곡물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요. 생산비 빼요. 생산비를 두 글자로는 비용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걸 지대라고 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자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누구는 지대는 무엇에서 곡물가격에서 무엇을 빼고 생산비 빼고 남은 뭐다? 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잉여라 그래. 네 글자로는 이제 불로소득. 그럼 절대로 지대를 뭘로 보지 않냐면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용이었으면 여기 빠질 때 같이 빠졌었어야 돼요. 생산비가 아닌 거예요.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남은 잉여를 지대라고 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지대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비를 보지 않는다. 생산비를 빼고 남은 잉여. 네 글자로는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예전에 200자 원고지 쓰던 시절에 이렇게 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경제적 잉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답은 6번, 3번이 되겠죠? 오케이.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부채꼴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채꼴. 부채꼴. 하나 더 나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교통 나왔네. 교통 부채꼴은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교통 부채꼴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한번 따라하고 넘어가실래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자 침입 경쟁 천위, 도시 생태학,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급 고급 통근자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틀렸고 배버 수요 측면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베버 이론이 아니라 레슈의 이론입니다.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거든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아까 살짝 한번 언급했었는데 비용을 결정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수송비 있고 임금 있고 임금 집정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최대가 돼야 되냐면 수송비와 임금은 최소가 돼야 되고요. 집정력이 최대가 돼야지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뭐니뭐니도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다. 그래서 우리 개론 통틀어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세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넷 위치지대설,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 베버 최소 비용 이론. 그러니까 비용이 안 나오면 최소 비용 이론 베버가 아니야. 수송비가 안 나오면. 그 외에는 레시의 이론입니다. 얘도 틀렸고. 튀넨은 고리국 논문이라는 제시했고 수송비. 수송비. 우리 개론에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세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분 튀넨. 디귿만 옳습니다. 디귿만.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수송비 강조하신 분 세 분 다 모시고 왔어요. 이 세 분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힘든 시간 내서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지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설 셋 다 수송비 강조하신 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귿만 옳아요. 답은 2번. 14번입니다. A, B가 도시 간에 인구가 20만이 있대요.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이용해서 C로부터 B로 인구 유인, 여기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분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약분을 하시고 풀면 문제 푸는 속도가 한 2배, 3배가 빨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관찰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계산 능력은 많이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많이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분 안 하고 풀다가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못 면할 수가 있다. 약분하고 봅시다. 근데 약분할 때 거리는 거리끼리 약분을 해요. 1, 2. 면적은 또 면적끼리 약분합니다. 인구는 인구끼리 7, 1은 7, 7, 6에 4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그러면 1 제곱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고요.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6입니다. 그리고 요 비로갈 확률이니까 4분의 6을 더 때려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얼마냐면 1.
요거는 1.5예요. 1.5. 요거는 1.5지. 그러면 계산기에다 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5 나누기 2.5가 이제 B로 갈 유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 꺼내서 1.5 나누기 2.5를 때려주시고 곱하기 0.6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20만을 바로 때려줍니다. 20만 60%에서 20만 이렇게 때려주면 계산기에 12만 명이 나오죠, 그죠? 12만 명. B로 갈 확률이니까 12만 명. 혹시 저기 무의식적으로 그냥 A로 갈 확률을 때려가지고 8만 명 하신 분들, 요거는 A로 가는 A의 유인력, A로 가는 유인 인구입니다. 유인 인구. 그러니까 혹시 2번 체크하신 분들은 올릴 때 요거 A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그죠? B로 갈 확률이니까 B를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분하고 풀면 쉽습니다. 답은 4번. 1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건 많이 했었죠. 일단 세금을 통한 정책, 간접 개입이고요. 부담금 간접 개입이고요. 금융 간접 개입입니다. 나머지가 다 직접이죠. 공공토지 비축하고요. 분양가 상한제하고요. 수용 공영개발 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해서 총 5개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를 위시한 임대료 규제도 직접 개입에 넣습니다. 이거 따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 나머지는 많이 했던 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15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16번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중에서 구역으로 끝나는 게 혹시 2개 있는 거 아세요? 구역. 무슨 구역이 있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데 지정을 하냐면요. 투기적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해요. 오케이? 그럼 주로 지금 전국에 몇 개 동에 지정이 되냐면 8개 동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정된 데가 잠삼대청이라 그래요. 잠삼대청. 실제로 중개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잠삼대청. 잠실, 대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동해에다가 이번에 이제 4개 추가됐습니다. 압구정, 목동, 여의도동, 성수동 이렇게 4개 추가돼서 총 8개 동에서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딱 들어보시니까 투기적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무슨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환경 보존, 무질서한 확산 방지,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이럴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기처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떨 때 지정을 하냐면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한 번만 더 구분해 볼게요. 투기, 지가 상승 우려는 무슨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를 묻는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강남 기준으로 본다면 저기 성남 가는 길에 있는 세곡동, 내곡동 그쯤에 지정되는 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약간 외곽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 됩니다. 목적은 투기, 지가, 우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환경보전, 확산방지, 그다음에 건전한 환경 확보, 그럴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16번 문제로 17번 문제로 갈게요.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자, 공공임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아시죠? 많이 했었죠? 8개가 있습니다. 영국행으로 가는 통장님, 우리 통장님이 얼마마다 한 번씩 가시냐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가요. 분기, 기 이렇게 해서 영구 임대는요 50년이고 최저소득입니다. 최저소득. 국민임대는 30년이고 그냥 채 빼고 저소득입니다. 행복주택은 연도는 알 필요가 없고 젊은
젊은 사람들, 대학생, 신혼부부,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통합은 앞에 거 요거 세 개 통합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거 다 나와야 됩니다.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에다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추가됩니다.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 아무거나 통합하면 안 되고요. 앞에 요거 세 개 통합한 게 통합입니다.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 방식입니다. 매달 임대료 주는 방식이 아니고, 분양 전환은요,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양을 전환할 목적. 기준주택 매입이 있고요. 기준주택 전세가 있거든요. 기준주택 매입은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걸 말하고요. 기준주택 전세는요, 기준주택을 임차해서 또 빌려줘요. 그래서 임차해서 또 빌려주기 때문에 전대라 그래요. 그래서 사와서 공급하는 건 기준주택 매입이고요. 빌려와서 또 빌려주는 걸 전대한다 그랬죠. 임차해서 전대하는 건 기준주택 전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위시해서 8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시면 젊은 층은 행복 맞고요. 50년의 최저소득계층은 영구임대 맞고요. 전세계약 방식, 매달 임대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금 한 번에 주는 전세계약 방식은 장기전세 맞고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을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분양 전환이 맞고요. 여기 보니까 앞에 얘기했던 사람 다 나오네. 아까 연구에서 나오는 최저소득, 그 다음에 국민에서 나오는 저소득, 행복에서 나오는 젊은, 여기다가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은요, 기준주택 전세 임대주택이 아니라 통합 임대주택을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통합,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통합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입주자가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게 누구냐면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주면 그 보조금 지급받아서 지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는 것은 정부가 위치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치명적인 단점, 그러면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는 것이 단점이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19번.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문제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좀 많이 중요했었는데 아마 조만간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자체가 좀 폐지될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작년에는 8년이었다가 올해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실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별로 안 중요해진 것 같아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아니라 이제는 몇 년으로 바뀌었다?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를 제외한 도생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은 또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보시면 되고, 토지 선매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협의 매수하는 제도, 후분양 제도가 공급이 감소되죠. 선증과 후감소 많이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헨리 조지라는 학자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되었을 때 동결효과 발생하면 공급이 줄거든요. 공급이 줄면 공급이 희소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지가가 상승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결국 정답은 5번입니다.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아직 또 이거 틀리는 사람 없죠?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건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공부하셔도 되긴 한데 시장 참여자가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 어떤 거든지 관계없고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떠나냐면 많이 떠나요. 많이 떠나기 때문에 순손실이 커져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요.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비탄력적이니까 적게 떠나, 적게 시장을. 그러면 많이 안 떠나니까 손실액은 작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그랬죠, 그죠? 커지려면 많이 떠나야 돼, 많이. 그래서 항상 탄력적일 때 수요 공급 무시하고요. 뭐든지 탄력적일 때 많이 떠나기 때문에 순손실이 커지는 거지. 비탄력적일 때는 순손실이 작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액인데 탄력적일 때는 많이 떠나기 때문에 순손실이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는 적게 떠나니까 순손실액이 작아지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고생하셨고요. 저랑은 이제 기말고사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고사 때 중요한 거 많이 했으니까 해설 강의 한 번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틀린 거 맞는 것으로 전환시키시고 올해 시험에서 중요한 논점이 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말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